영국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법을 만들었어요. 면직물 착용금지법.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옷을 찢어 발기고 잡아가서 가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도의 이 손으로 짜는 수직 면직물 산업은 영국이 수입을 금지해버리니까 쇠퇴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면직물 산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지금 요즘 미국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역사는 한 가지 역사다. 언더스탠딩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의 모든 지식 아닙니까? 예. 근데 지식이라는 건 유용하고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세상에는 지식 아닌 정보가 100배 1000배 많아요. 엄청난 정보가 있는데 많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왜곡이거나 착각이거나 그렇습니다. 오해거나 예. 이 중에서 지식을 뽑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지식을 뽑아내는 방법 중에 진실을 찾아내면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는 일단 진실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와 문명사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제 통상적인 문명사에 대한 이해나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역사의 한 부류가 역사 속에는 경제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인물사도 있고 정쟁사도 있고 문명사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문명사가 제일 큰 카테고리라고 더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문명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대자연의 섭리, 인간 사회가 포함된 대자연의 이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과학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대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인간 사회가 생겼는데 인간 사회의 작동 원리는 만류 인력 같은 게 아니라 경제거든요. 돈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경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디 사냐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거든요. 지정학을 알아야 돼요. 지정학이 엄청난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이 지정학 이 세 가지를 알고 나서 이거를 그 잘 쉽게 설명하고 예를 들고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한 공학이 과학기술이고 두 번째 공부한 경제학이 바로 인간의 사회의 법칙이고 그다음에 지정학이 사람이 발붙이고 있는 땅이 주고 있는. 그래서 제가 석유를 연구하면서 석유 지정학을 공부했죠. 왜냐하면 석유는 지정학 공부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발견되니까. 그게 지정학이에요.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은 옆으로 나간 얘기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석유 때문이에요. 미국이 셰일 오일이라는 오일을 발견해서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충족하고 수출할 여력이 되니까 트럼프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이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죠. 미국은 아쉬운 게 없는 거지. 이제 아쉬운 게. 그래서 그게 다 역사 속에 진실로 보이기 일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를 합쳐서 제가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내가 이제 문명사 공부에 이제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사하고 이 문명사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역사는 표면적 진실이에요. 써 있는 거니까. 일어난 일, 일어난 일. 그렇죠. 일어난 일. 근데 문명사는 뭐냐 하면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층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심층적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이론상 과학기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 이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과거는 설명이 잘 되는데 미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명사를 알면 그 자연 법칙도 알고 인간 사회의 법칙도 알고 또 지구상의 지정학적 원리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는 이렇게 되구나.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생기고 예측력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문명사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문명사가 지금 학계에서 공용된 문명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에서는 문명사를 역사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문명은 그리고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쪽 문명이죠. 그렇죠. 이제 교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에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된 나라들이 있었던 일들과 뭐 어떤 것이 갖춰져야 되는 것인가 그런 요소들이 궁금하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하는 문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역사로 볼 것 같으면 이 지금 우리가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 시리즈에서 추구하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어떤 나라가 강대국에서 탈락하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잘 연구해가지고 70년대에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했던 유명 저작이 강대국의 흥망이라고 폴 케네디라는 역사 교수 잘 아시잖아요. 강대국의 흥망.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가 이제 옆에 나라를 점령하고 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커지면 이 경계선, 국경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전선이 길어지죠. 로마 제국. 그다음에 그 수도 중심에서부터 이 병참 거리가 길잖아요. 길어져죠. 보급이. 그래서 길어지죠. 이 전쟁으로부터 얻는 혜택보다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제국이 망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가 한 그 전해오는 예언인데 이게 정사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사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북쪽으로는 라인강,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강,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넘지 마라. 그럼 제국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겠네. 제국이 과잉 확장하면 망한다. 그래서 폴 케네디가 역사적으로 옛날에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뭐 다 보니까 정말 제국이 확장하다가 전선이 길어지고 전쟁에서 얻는 혜택보다 병참하는 게 힘들고 적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70년대에 예언하기를 미국 곧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미국의 쇠퇴를 처음 그 책이 유명해진 이유가 승승장구하고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예상됐던 미국이 쇠퇴한다는 얘기를 처음 과감하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놀랬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미국 망했냐? 안 망했거든요. 폴 케네디의 예상이 틀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예요. 농업사회는 경제성장이 점점 줄어드는 감속하는 사회예요. 왜 경제성장이 줄어드냐면 생산이 체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쌀을 생산하는데 농부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1시간씩 더 일할 거야. 그래서 이 농부는 1시간씩 더 일해. 그럼 연말에 가서 쌀이 한 가마 더 나와요. 근데 2시간씩 더 일할 거야. 열심히 일하면 한 가마하고 또 한 가마가 나오는 게 한 가마하고 한 말 나와. 그렇죠. 이게 체감이죠. 네. 3시간 일하면 한 가마 한 말 한 대밖에 안 나와. 생산성이 늘어는 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속도가 줄어든다.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산이 체감한다. 한계 생산 체감. 한계 생산 체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회에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생산이 체증하기 시작해. 경제성장이 가속하기 시작해. 그래서 경제성장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젠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왜 그래? 어떤 점 때문에 그런가요? 예를 들어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농사에 체감하는 이유는 설명했잖아요. 예가 들어줬어. 근데 산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오히려 똑같은 물건을 10개 만드는데 원료 사다가 10개 만드는 것보다 100개를 만들면 훨씬 싼 값에 만들 수 개당 있어요. 단가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확 늘어나는구나. 운송하는데 똑같이 운송하는데 조금 운송하는 것보다 대량 운송하면 운송비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만드는데 여러 개 만들면 숙련이 되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의 핀 팩토리, 핀 공장에서 얘기한 게 아담 스미스가 핀 공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핀을 만드는데 철사를 끌고 와서 긴 걸 펴가지고 잘라가지고 갈아서 꼬부려가지고 철사를 만드는데 한 사람 몇 개 만드는가 보니까 20개씩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이 사람이 18개 공정으로 나눴어요. 분업을. 힘센 놈은 이거 들고 와. 그다음에 너는 자르기만 해. 길이 탁탁 맞춰서 잘라. 너는 싹싹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기만 해. 너는 적당하게 동그랗게 꼬부리는 것만 해. 그래서 18개 공정으로 나눴더니 4,800개씩 만들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효율이 240개 올랐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고 이제 국가는 소위 귀금속, 금을 많이 갖고 이래서 발전하는 게 아니다. 분업하면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효율 때문에 발전한다. 이게 국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업의 효율, 규모의 경제, 기술의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이 점점 체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을 조금 가진 그 농부는 알뜰하게 농사지어서 생산이 효율이 좋고 땅을 많이 가진 농부는 막 알뜰하게 할 수 없으니까 생산 효율이 낮다. 이게 그 완전히 농업 경제학의 정설이었거든요. 요새는 땅이 넓을수록 농업 효율이 올라가. 왜냐하면 기계로 완전히 다 뿌리고 막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약 다 쳐버리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땅 농사하는 것보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산업화되면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류 문명의 그 변곡점, 완전히 달라지는 점이 농업사회가 경제성장이 감속하다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경제성장이 가속하는 그 변곡점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과거의 원리 가지고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에 맞지 미래에는 전혀 안 맞는다.
미래를 맞추려면 미래를 알고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경제 성장이 감속하다가 언제 왜 경제 성장이 가속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그게 제조업 혁명이겠죠. 공장 맞습니다. 자동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이 막 기하급수적 가속 성장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 산업 제조업 혁명이라는 게 좀 성숙기에 들어서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뭐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200배 늘어나고 이게 기술이 혁신이 일어나면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지금은 조금 전에 미친 듯이 배운 올라가지는 이런 않지 않습니까? 가속 성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 네. 왜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 성장률은 줄어들고 그렇게 정말 됩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 좀 하십시오. 예.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혁명 그러면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바뀌는 거. 이걸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예.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막 얼마 만에 이제 완전히 왕정이 공화정 시민국가로 바뀌는 이런 게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혁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는 혁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경제 성장이 가속한다는 얘기는 가속의 초기는 굉장히 느려. 가속의 초기는 느릴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 뒤로 가면 엄청나게 빨라져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속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 그게 뭐가 혁명이야? 초반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경제사계의 클래펌이라든가 네. 아니면 크래프트 이런 막 영국 경제사의 대가들이 있죠. 대가 중에 대가. 네. 고전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산업혁명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레볼루션이 오히려 아니라. 레볼루션이. 초반에는 혁명이 아니다. 예, 예. 아. 그리고 크래프트 같은 사람은 산업혁명은 실질 생산성의 증가에 조금밖에 지우쳤기 낮게 예. 기여했기 때문에 예.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래도 혁명적이 아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 교수나 역사 교수들한테 산업혁명이 있었냐 없었냐 물으면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 이상 될 정도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었어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산업혁명이란 건 우리나라에 공장이 1000개 있다고 치면 예. 한 회사에서 기계화했어. 그러면 옆에 회사에서 성공하나 안 성공하나 막 봐. 보겠죠. 예? 예. 성공하면 따라 하려고. 예. 그러다 성공했어. 그럼 옆에 두 개가 따라 해요. 따라하겠죠. 그러다 한 회사에서 불났어. 예. 그럼 야 기계화하지 마. 그거 나쁜 거야. 어. 그래서 아무도 안 해. 예.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흐르고 조금 잘하면 또 조금 따라해. 예. 그러면 그게 확산돼 가지고 전체가 기계화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럼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기계화 되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성장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 뒤에 잘 될 때는 10개, 100개씩 따라 하게 되면 그렇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사회의 속성이 경제 성장이 초기에는 굉장히 낮았다가 뒤에 확 커지기 때문에 예. 산업혁명이 없다고 착각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변화의 초기에 이게 예, 예. 변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예. 미칠지 정확하게 모른다. 예, 그리고 아. 효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전 경제학자들, 예. 그 경제사가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예. 영국의 산업혁명에 관한 강의를 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이 석탄을 가지고 면직물을 짜내면서 급격한 변화를 이룬 영국의 상태를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했어. 예.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고착됐어요. 예. 근데 뒤에 미국에서 또 산업이 일어나니까 미국 그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앞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 미국의 산업혁명을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1, 2차 산업혁명은 시간은 한 100년 차이 나지만은 연속적인 현상으로서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꾸는 혁명인데 예. 1차, 2차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혁명의 전반부와 후반부예요. 그런 네. 느낌이네요. 1, 예. 2차 산업혁명은 예. 그다음에 현대 산업사회를 미래 지식산업사회로 바꿔가는 이게 진짜 혁명 아니에요. 예. 근데 전반부가 3차 산업혁명, 예. 후반부가 4차 산업혁명. 음. 그죠? 근데 전반부에는 변화가 굉장히 작잖아요. 아. 그러니까 변화가 작으니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IT의 로버트 솔로우 같은 교수가 예. 컴퓨터 혁명의 역사를 그래가지고
어디를 봐도 컴퓨터 시대는 왔는데 네. 생산성은 올라가질 않네. 이건 4차 산업혁명이 그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없는데 이건 예. 혁명적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혁명적이라면 3차 혁명이든 정보화 혁명이든 이름을 붙였을 텐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마틴 울프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경제학자, 경제학계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정보기술,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기술혁명은 역사적 선례에 비해서 과대포장돼 있다. 어? 말은 근사한데 인터넷이 어쩌고 컴퓨터가 어쩌는데 실제 과대포장이다. 예. 이때 장하준 교수라고 유명한 영국의 예. 경제학자가 있죠. 이분이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예. 책에 보면 그래. 인터넷이나 컴퓨터보다 옛날에 세탁기하고 뭐 냉장고하고 이게 훨씬 더 삶을 바꿨다. 삶을 크게 바꾼 크고 큰 혁명이다 예. 라고 얘기한 게 예. 그때가 4차 산업혁명 초기라 변화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후기로 가니까 지금 챗 GPT가 나왔잖아요. 예. 혁명 아닙니까? 예. 그렇지 이제 많이 바뀌고 이건 있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이제 가사를 다 도와준대. 예. 이제 자율자동차 나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도 초창기에는 변화 속도가 늦다가 예. 뒤에 가서 왕창 빨라진다는 사실을 모르신 거예요. 세탁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네. 하는 시대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급한 이 산업혁명을 이해 못하셨던 분들이 정말 대단한 석학이고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논문도 많이 쓰고 노벨상도 받고 했지만은 그분들이 산업사회의 경제성장이 가속한다는 건 공부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 주전공 분야가 아닌 인접 분야의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저도 그렇게 할 거고 딴 사람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장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승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 여러 학자들한테 역사학자 4명한테 배우면서 내 4차 산업혁명을 완성했다는데 아마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잘 맞다 하는 내용을 세상에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패권의 비밀을 더 시크릿 오브 헤지모니 그래가지고 영어로 써가지고 예. 영어로 출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전통적인 역사학자가 아니고 예. 전통적인 그쪽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책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렇게는 못했는데 네. 역사적으로 앞으로 계속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쟁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내 이론이 옳다는 게 세상에 밝혀지리라. 그러나 이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써놓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여전히 초입 단계에 있고 예, 이 마치 그 전에는 그냥 소가 그냥 끄는 시대에서 예,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예. 어마어마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죠. 기하급수적인 그렇죠. 생산성 향상. 예. 이런 게 우리는 아직 맛을 못 본 예. 거야. 그렇게 전혀 못 보시는 봤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인공지능, AI 이런 말이 나온 게 50년대거든요. 예.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끝나고 예. 그때 80년대 초반에 내가 지금부터 인공지능을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들여다본 적도 있는데 인공지능의 빙하기 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의 겨울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성과가 안 나. 예.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침체에 있다가 소위 최근에 와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소위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 산업사회의 발전 속도가 가속하고 지식산업사회로 갈수록 이게 더 빨리 가속한다. 이 사실은 이건 뭐 뒤집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 기반의 생산성 혁명이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지만 예. 그게 과거에 이제 싹을 틔워서 오늘날 뭐 세탁기니 뭐 에어컨이니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서 이렇게 문명 사회로 만들어 놓은 예,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정보화 혁명, 컴퓨터와 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이 똑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세상을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이 바뀌어 놓을 것이다. 엄청나게 바뀌어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닐 거야라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예. 예. 뭐 그런다고 치고 예. 우리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니 떨어질 거요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안 떨어져서 나는 늘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교수님 말씀 들으니 떨어지겠군요. 보니까 떨어진 사과도 좀 있네요. 예. 그걸 안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안들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지?
즉 사과가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즉 이 패권의 비밀이라는 것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 뭔가의 그 레볼루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나타난다. 식으로 나타나 동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잘 관찰하고 있으면 그대로 될 거니까 나중에 내가 맞췄다고 하면 박수 한번 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아니죠.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뭘 뭐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산업혁명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산업혁명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산업혁명은 일으켜야 된다. 일으키면 일어나고 안 일으키면 절대로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증기기관 기술이라는 것도 원래 프랑스 사람 드니 파팽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예. 원래 압력솥 같은 걸로 개발을 했어. 음. 근데 프랑스에서 이걸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예. 이걸 영국의 기술경진대에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그걸 개선해가지고 아까 이프로께서 말씀하신 그 뉴커먼 기관을 만들고 예. 제임스 와트가 그것을 개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적인 증기기관의 원조를 만들어냈죠. 예. 근데 이 원래 새로운 기술 개발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기술 개발한다는 게 그때 뭐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현장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원래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재주가 좋은 맥가이버 같은 그런 예. 사람이라서 글래스고 대학의 영선공 그러면 왜 시설 보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했어요. 어. 그러다가 거기 뉴커먼 기관에 모형이 있으니까 그걸 뜯어 고치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고치면 석탄 조금만 떼도 힘이 많이 난다. 막 그렇게 떠벌리니까 같이 술 마시던 라벅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푼돈 모아놓은 거 있는데 우리 같이 사업할래? 예. 그래가지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그 벤처기업의 그 성공 확률이 뭐 1%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하면 대부분 망한다고. 예. 그때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뭐 기업가적인 역량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일설에 의하면 야반 도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빚쟁이들한테 멱살 잡혀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설도 있고 뭐 이런 와트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매튜 볼튼이라는 사업가가 딱 보니까 저 증기기관은 저거 성공하면 저건 뭐 증기가 대박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튜 볼튼이 제임스 와트를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합작 회사를 차리자.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는 구세주를 만난 거죠. 예. 그때 또 제임스 와트가 부인이 작고를 했어. 그러니까 뭐 중년 무전 중년 상처 그럼 인생 지옥인데 예.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튜 볼튼하고 와트하고 볼튼 와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매튜 볼튼이 자기 그 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회사를 실사를 착 했죠. 근데 뭐 실사를 했더니 이건 뭐 회사 엉망이야. 완전히 뭐 그 장부도 제대로 없고 뭐 예. 비투성이고 그건 상관없어요. 돈은 메우면 되니까. 예. 근데 그때 특허 만료 기간이 14년이었어요. 예. 특허는 근데 있었어요? 있었죠. 특허는 이미 냈죠. 예. 제임스 와트가. 예, 예. 근데 6년이 지났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7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왕창 집어넣을 때 한 5년, 6년, 7년 걸릴 텐데 그 후에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나와본들- 나면 특허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새 반도체 웨이퍼는 우리가 보급못 만들잖아요. 엄청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특허는 망치로 두드리면 되게 할 수 있는 특허예요. 그러니 따라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엄격하게 보호할 뿐.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끝났습니다. 기간만 끝나면.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 볼튼하고 와트가 이걸 대영 제국 의회에 청원을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이니까 특허 기간을 연장해 달라.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니네 거만 연장해달라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죠. 특허법에서는 몇 년으로 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연장해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연장하면 청문회 해야지. 예, 청문회하고 특혜- 감옥소 특혜를 가야죠. 해주냐. 어. 그런데 치열한 끝에 토론 끝에 근소한 표차로 20년 연장을 결의해요. 추가로. 예. 그래서 총 29년인가 31년인가를 특허 보호를 받아요. 예. 그러면서 사업이 시작되는군요. 그 바람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완성체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엄청난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에 완전히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튜 볼튼이 의회를 설득하고 제임스 와트가 집용을 가지고 증기기관을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보호해서 키워줄 수 있는 의회에 입법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로 딱 맞아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거지. 예. 영국이 운이 좋아서 뻥 된게 산업혁명이 아니고. 터져나온 게 아니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면 일어나는 거고 예. 우리가 안 만들어내면 안 일어나는 거다. 지구상에 만들어내지 않은 산업혁명은 없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 그 24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보다 조금 큰 나라거든요. 예. 한반도만한 나라예요. 그 돌섬에서 팍스 브리타니카 5대양 6대주를 지배하는 그리고 결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지금 뭐예요? 미국, 예.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지금 영국까지 파이브 아이스 그러잖아요. 이 뭐 혈맹, 그러니까 영국인의 자손이 세계의 좋은 땅 다 점령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이 거기서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영국이 일으킨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강대국, 약소국, 선진국, 후진국, 패권국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예.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총생산 GDP가 큰 나라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 예. 중국, 예. 인도 네. 이런 나라들이죠. 예. 그러니까 강대국입니다. 네. 근데 선진국이라는 건 뭐냐? 1인당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예요. 예. 아, 그래서 인도는 선진국이 아니죠. 아니죠. 중국 그래서 대회하고.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핀란드, 예. 덴마크, 뭐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뭐 65만인가 7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지만 국민 소득은 엄청 높죠. 예. 그 네덜란드 이게 다 선진국이죠. 예.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선진국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러네요. 근데 선진국하고 강대국이 겹친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죠. 그게 국민 소득도 패권국이에요? 높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소득도 높고 이제 1인당 소득도 높고 전체도 높고 힘도 세고 그런데 이제 패권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선진국과 강대국을 관한 선진 강대국이 패권국이냐 하면 비슷하지만은 개념상으로는 약간 다른데 예. 과거의 약육강식 시대에는 예.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이런 나라는 옆에 나라를 점령해요. 예. 점령하고 다 뺏어 노예 삼어 또 다 뺏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랬냐면 모든 가치가 땅에서 창출되니까 남의 땅을 뺏어야 생산을 늘릴 거 아니에요. 예.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뺏는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예. 왜냐하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먹을 그러네요. 건 없고 뺏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니까 안 뺏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 요소 그게 이제 원료, 예. 소재, 예. 부품, 장비, 기술, 뭐 노동 이런 거죠. 예. 그것만 확보하면 생산을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100배, 1000배, 만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꼭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원료를 내놔 갖고 와야 되죠. 지금 트럼프가 그 희우금속 그거 예. 가져올라 그러잖아요. 예. 그린랜드, 우크라이나에서 그거 가져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건 갖고 올라 그러죠. 그래서 패권국은 뭐냐면 남의 나라를 뺏지 않고 강압과 회유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다른 나라의 자발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서 강대국의 패권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예.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나라를 뺏고 점령하지 않는다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를 어떻게든지 회유하든지 압박해서 예. 이걸 캐럿과 스틱, 채찍과 당근 그리죠. 그래서 채찍이 뭐냐면 경제력 채찍, 군사력 채찍 이런 게 채찍이에요. 당근이 뭐냐 하면 사상, 매력 이런 거예요. 예.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동원해 가지고 다른 나라가 패권국의 의도에 맞춰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거.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건 상대방 국가의 자발적 동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욱박지르고는 있지만은 예. 젤렌스키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옛날 같으면 그냥 쳐들어가서 뺏어버리겠지.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문명화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과거에 김태우가 비문명 과도기라고 하는 농업 국가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 남 뺏고 막 압박하긴 다르잖아. 그때하고 다른 건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은 말도 안 하고 가서 다 뺏고 다 죽였는데 지금은 트위터에 올려주는구나. 다 동원은 하지만은 너 자발적으로 동의해. 그래서 자발적 동의를 과정을 거친다. 그게 문명국의 이 문명 사회의 패권국과 과거 비문명 사회의 강대국의 차이다. 강대국의 차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패권국이다. 와. 미국도 영국 사람들이 영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제조업과 제철업을 못하게 딱 막았어요. 영국의 왜 언젠가는 우리한테 도전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식민지는 못한다. 우리 거 다 사다 써라. 예. 그게 못했어요. 그 미국이 독립은 했는데 예. 영국의 경제 식민지였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고급 그땐 제품이라는 게 면제품이었으니까 예. 면제품이 다 수입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수입하니까 미국은 완전히 경제 식민지가 돼서 미국의 기술은 안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남부의 농장주들이 노예들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목화를 생산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 예. 그러면 그게
비싼 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들어와. 다시 들어와. 예.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어. 그래가지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사랑하는 대통령인데 실제로 관세를 더 사랑하는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링컨. 예. 네. 링컨 때 몰일 관세법 그래가지고 관세율을 거의 50%까지 올라가는 법이 의회에 올라가서 통과가 돼요. 50%가 거의 예. 50%. 예. 정확한 세율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유럽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관세를 딱 매기면 유럽 국가들이 바보예요. 예. 대응 조치를 취하잖아요. 예.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붙이잖아요. 예. 미국에서 들어가는 상품이 목화죠. 예. 그럼 남부의 농장주들은 목화의 세금이 왕창 때려지니까 목화가 안 팔려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북부의 공장주들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상품값이 비싸지니까 예. 국내에서 만든 조악한 제품이 잘 팔리기 팔려서 시작하죠. 돈을 벌기 예. 시작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북부의 공장주들은 떼돈을 벌고 남부의 농장주들은 완전히 손해 모든 손해를 뒤집어쓰고 그지 남부주들이 연합해가지고 연방에서 탈퇴한다. 그래서 남북 전쟁을 딱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가 먼저 탈퇴해서 남북 전쟁을 시작했는데 예. 그 이유가 노예 해방 때문이 아니고 관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세.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야. 나는 관세를 사랑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이 관세로 성공한 나라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업화로 성공한. 안 완전히 그랬으면 그냥 공업화. 농업국가로 전락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산업혁명을 했는데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우는데 그 당시에는 총이 나빠가지고 조준 사격이 안 됐어요. 조준해서 쏘면 안 맞아 전혀. 예. 그래서 어떻게 사격하냐면 빗살 사격해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 총을 딱 들고 전부 90도 앞을 향해서 쏘면서 행진을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총알이 빗살처럼 가서 누군가는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전쟁 방법이에요. 그걸 전열보병 체제라고. 전열보병. 일렬로 딱 서서 옆에서 북을 탕탕탕탕 치면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한 걸음씩 가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야. 그럼 적군도 그렇게 오고 아군도 그렇게 가. 그러면 넓은 광야에서 양 군대가 서서 총을 쏘면서 앞으로 걸어가면 이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픽픽 쓰러지는 거죠. 그럼 쓰러지면 뒤열에서 빨리 그 자리를 채워서 또 쏘는 거야. 그러니까 사상자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뭐 페니실린 같은 약이 없으니까 좀 다치면 이게 막 환홍하고 그래가지고 막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얼마가 죽냐면 18살부터 40살까지의 미국의 젊은 남자만 60만 명이 죽어요. 세상에. 죽은 사람만 60만 명이야. 와. 그러니까 남북 전쟁 때 죽은 사람이 뭐 어떤 학자들은 전후 미국이 했던 모든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얘기할 만치 세계 대전을 합쳐서.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남북 전쟁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이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죽어.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국 인구가 3천만이 조금 넘었어요. 우리나라 60만 대군 크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5천만 아닙니까? 3천만에 60만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이 죽은 거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 많은 젊은 정말 꽃 같은 젊은 청년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게 뭐냐? 미국의 산업혁명. 세상에. 산업기술.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 농업국가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목화 수출해서 비싼 옷 수입하고 이렇게 하면 미치는 장사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 기술,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은 성공했고 또 지금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 그럼 미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건 결국은 국가 주도의 관세 정책. 거기서 시작됐다. 산업 시작을 그거를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미국을 기술 주도국, 산업국으로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거죠. 우리도 뭔가 그런 게 해야 된다.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만들어서 선진국을 만든 비결은 말씀하신 그 의회와 그런 사례로서 제도의 뒷받침.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개가 형식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거다.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미국의 산업혁명이나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른 것을 희생해가면서 성공시켰다. 의지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은 우리도 의지를 갖고 성공시킬 방법을 찾으면 4차 산업혁명에 성공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우린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혹시? 이미 남들은 막 벌써 이제 그냥 날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막 이제 갖고 될까? 조금 야. 늦었죠. 늦기는 늦었지만 예. 더 늦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제 그 제가 요즘 북극 항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예. 우리한테도 지금 기회가 기회가 있다?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하나씩 사례들을 예, 예. 들어서 예. 배울 게 될 텐데 야.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아까 그 영국의 의회? 의회의 특허권 연장 사건. 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임스 와트를 성공시켜서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씨앗이 돼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을 수는 있으나 그 당시에 그걸 보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까지 말씀해 주실 만큼 특혜지 특혜. 공정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그렇죠. 공평하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남북혁명도 남북전쟁도 남군이 졌고 그분들이 목화씨 생산하는 그런 농부들이었으나 그분들의 주장이 옳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야, 니네가 혜택은 니네 북부의 제조업자가 받고 예. 왜 피해는 우리 남부의 농민들이 받아야 되냐? 예. 그럼 니들이 우리를 보호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 광수세를 없애자라고 예. 하는 게 얼마나 옳은 얘기입니까? 예.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존하자는 주장인데 네. 그럼에도 그거를 불구하고. 다 입담으로 조용히 해, 안 돼, 해 예. 라고 하는 것이 산업 정책이고 그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하는 원동력이라면 아마 많은 사례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럼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어떻게 인 건지 결정했을까? 아니면 공정, 공평, 공존, 공유, 연대, 나눔 이런 개념은 선진국 되는 데는 걸림돌이야 라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예. 사례들에 따라서 그런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국가 발전 원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제기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짤막하게 설명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예. 제가 가능하면 간명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질문이네. 아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설명해 나갈 질문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예. 앞으로 이런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가장 큰 도전이 그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때 그거 좀 지원금 좀 주- 하고 하자고 하니까 예, 예. 야,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회사를 국민 돈으로 도와주자고 근데 무슨 왜 소리 해야 되냐? 하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게 원래 국가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자유무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가지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제어에 의해서 교역이 일어나고 네. 이윤이 확보되잖아요. 그럼 이윤이 확보되면 그게 자본으로 누적되고 자본으로 누적되면 또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가 더 커지면 더 큰 이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걸 확대 재생산이라 그러거든요. 코스트는 계속 낮아지고 이윤은 점점 쌓이고 이게 국가 발전이거든요. 예. 요거를 내생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경제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생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영국이 이걸 시작해서 성공했고 다 선진국은 내생적 성장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평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꼭 깊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그래서 예. 선진국 말고 후진국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선진국은 좋은데 계속 후진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돈 많은 부자가 그래. 10억 원을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1억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빈부 격차는 9억 원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둘이 노력해가지고 2배 만들었어. 그럼 2억 원하고 20억 원이 되면 빈부 격차가 18억 원이나 커지죠. 2배로 늘어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되겠어. 음. 그래가지고 경제 외적인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방법을 선진국하고 격차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사실은 그것도 또 영국인데 예. 네덜란드가 유럽의 제일 부자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원래 나라가 아니고 예.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근데 이 라인강이 북해로 막 흘러들어가는 그 장사하기 좋은 몫의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겠습니까? 예. 장사가 잘 되니까 강남역 사거리 뭐 이런 데 아주 장사 잘 되잖아요. 그 목에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지역에 이 교통이 좋고 장사가 잘 되고 북해 쪽으로 무역이 되고 막 이런 지역에 자생적인 도시가 조랑조랑 생겨가지고 제일 큰 도시 이름이 홀랜드고 두 번째 큰 도시 이름이 제일란트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위트레이트고 그 도시들이 생겼어요. 예. 근데 요 7개 도시가 모여서 독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최고 부자들이 모여서 독립을 하면 최고 부자 나라 되겠죠. 예. 그래서 네덜란드가 독립했을 때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를 측정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땐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라 농업 아니면 상업이거든요. 예. 상업이 돈을 농업보다 훨씬 많이 벌죠. 상인이 더 부자니까. 근데 유럽 전체 무역선이 2만 척 정도 있었는데 예. 1만 5천 척이 네덜란드 국적선이에요. 이야. 나머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다 합쳐서 5천 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어? 완전 강남.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뭐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 아무래도 네덜란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독재자가 있어요. 예.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항해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네덜란드 그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가는 상품은 네덜란드 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예. 전부 영국 배를 써야 돼. 아. 그리고 네덜란드 국산화 조치. 그렇죠. 강제 조치를 막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항해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네덜란드 배에는 막 세금도 붙이고 운항도 못하게 하고 네덜란드 배인데 네덜란드가 영국 배라도 네덜란드하고 관계가 깊거나 지분이 많이 있는 거는 영국 배로 인정하지 않고 예. 그래가지고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경제 외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막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공권력의 개입의 시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이제 그래서 영국에 이제 영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영국의 런던 포그 레인코트가 유명하죠.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풀이 잘 자라. 풀이 잘 자라니까 양을 키우기가 좋아. 거기 군능이 많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키워서 양털을 유럽에 수출하는데 예. 이걸 수출하면 지금 프랑스 북쪽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에 있는 그 플랑다스 지방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아주 직조 기술이 발전해서 이걸 모직물을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해요. 거꾸로. 예. 그 영국은 그 양모 수출하고 모직물 수입하고 그러니까 제주는 누가 놓고 돈은 떼놈이 벌고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의 기업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양모 수출 금지법을 만들어요. 양모 수출하지 마라. 실을 뽑든 천을 짜든 부가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수출해라. 그래가지고 양모 수출 금지법을 만드니까 네덜란드하고 프랑스에서 양모가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예.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실 짜는 법, 이 천 짜는 법을 좀 넘겨줬어. 그래서 이제 반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반제품 만드는데 부가가치가 20% 30% 되고 완제품에 7-80% 들어가니까 다시 반제품 수출 금지법을 또 만들었어요. 영국이. 예.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경제 외적인 독재적인 방법이죠. 예. 그래서 반제품 수출 금지법을 만들어서 영국이 이제 모직물은 이제 상당히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2등 국가에서 1등국을 따라가려고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면직물이 수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면직물이 없어요. 우리도 문익병 전에는 왜 면직물이 없었잖아요. 목화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 모직물은 거칠고 마 같은 거는 속옷으로 입기 나쁜데 면직물이 보들보들한 게 들어오니까 이게 속옷으로 너무 좋고 염색이 잘 되고 빨래도 잘 되고 가공도 잘 되고 그래서 여자들이 막 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캘커타에서 수출하는 면직물에 의해서 캘리코라고 불렀어요. 예. 캘리코 열풍, 피버. 그래가지고 면직물이 쫙 들어오니까 영국의 모직물 산업이 망하는 거예요 다. 누가 모직물 입어? 다 면직물 입지. 예. 그래서 영국에서 생각하니까 야 우리 옛날에 수출 금지해가지고 성공했잖아. 좋아. 또. 면직물 수출 금지 딱 때렸어. 1720년에 딱 때리니까 이제는 안 돼요. 밀수가 돼 들어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721년에 영국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법을 만들었어요. 예. 면직물 착용 금지법. 세상에. 이 부분 가만 안 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일제 테레비 수입 금지했잖아요. 예. 근데 일제 테레비 시청 금지는 안 했잖아요. 있는 거 보는 건 못 막았잖아요. 예. 미제 자동차 수입 금지했을 때 미제 자동차 탑승 금지는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국은 그 옛날 1721년에 그렇게까지도 했던 나라다. 탑승 금지까지 다 한 거예요. 시청 금지까지. 세상에. 그래서 면직물 옷 있어도 못 입는 거야. 와. 입었다가는 바로 그냥 그 당시 기록에 보면 현장에서 옷을 찢어 발기고 잡아가서 가두고 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정말 독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영국 내에서 면직물 수입이 금지되고 모직물 수입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살아나고 영국 내에서 새로
기계로 짜는 면직물 공업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긴 원하니까. 원하는데. 아. 그러니까 인도의 이 손으로 짜는 수직 면직물 산업은 영국이 수입을 금지해버리니까 쇠퇴하고 예. 국내에서 새로운 면직물 산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하고 딱 맞아 들어간 거죠. 세상에. 아니, 지금 요즘 미국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 지금 와.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역사는 한 가지 역사다. 아무리 조건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역사는 같다. 예. 그걸 제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공부하고 미국의 산업혁명을 공부하고 독일의 산업혁명, 일본의 산업혁명,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공부하면서 우리 지금 산업혁명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학자들은 예언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데 앞이 나와야 뒤에 나올 거야. 생각 안 한 사람 난 앞이야. 나는 뒤야. 그럼 50% 맞잖아요. 예. 근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미국의 니클인가 다임인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동전을 몇만 번 던지면 한 번씩 쓴대요. 그래서 설왕력도 있다. 학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알면 알수록 확실한 미래를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성공해서 선진국이 된 원리는 한 가지다. 다 똑같다. 예. 다른 게 없었다. 지독- 다 똑같다. 지독한 반칙 같은 예. 거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민망하지만. 예, 영국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한 게 미국 아닙니까? 예. 그죠? 그 방법을 독일하고 일본에서 배워서 했고 따라서 했고. 우리 한국이 따라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를 따라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 이거 나의 막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 와. 사실 이 프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우리 진짜 치사한 거, 진짜 한국도 치사한 짓 많이 합니다. 트럼프만 욕할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에 승합차 중에 9인승 이상만 다니잖아요. 맨날 그걸로 다니잖아요. 그 길로. 카니발만 다닌다고. 예. 9인승이니까. 그런데 카니발하고 그 아주 거의 유사한 수입 자동차들도 있어요. 예. 똑같아. 근데 안 돼. 그건 그런데 9인승이 아니었어. 그거는 7인승이야. 예. 그럼 카니발을 봤더니 운전석 사이에 진짜 요만한 거. 요걸 그냥 의자라고 우겨. 그리고 껴넣고. 9인승이야 이씨 뭐 이러고 아니면 트렁크 뒤에 열어봤더니 의자 두 개가 있긴 있어. 완전 그냥 카니발법이지. 카니발법. 그래서 그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카니발이 1년에 많이 한 거의 뭐 10,000대 가까이 나오니까 그렇게 의자 달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야 한국에 몇 대 팔려고 여기다 의자를 끼워. 그럼요. 차라리 포기해라고 하니까 거기는 안 만들고 니네는 안 만들었다는 거지? 좋아. 그럼 9인승까지만 다니게 할게. 이래서 카니발이 사실은 열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 얘는 버스 전용 차선 탈 수 있어요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카니발 사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반칙을 하다니 진짜 창피하다. 내가 이거 국가가 창피합니다. 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게 해서 지금의 카니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불편한 보면. 진실이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영국인의 천재성이 그렇게 제가 외생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네덜란드를 억누르고 성공하고 그렇게 했고 이제 그거를 지금 이 프로께서는 반칙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룰로 보면 반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 딱 되잖아요. 경쟁력이 기술을 다 갖췄으니까.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반칙하면 안 돼. 사다리 걷어차기. 사다리 걷어차기. 자유무역하고 공정하게 하고. 그렇지. 예.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그 외생적 성장. 반칙도 영국의 발명품이고 올라가서 걷어차는 것도 영국의 발명품이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 미국이 성공한 것도 발명품이고 걷어찬 것도 지금 또 그렇게 지금 걷어차고 있잖아요. 경제회에서 걷어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구나. 이 국가 발전 원리는 한 가지다. 이렇게 저는 이제 단언할 수가 있죠. 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위대한 문명사 다음 시간. 진짜 이거는 제 연대 스타팅 역사상 어마어마한 시리즈가 될 것 같은 그런 그렇기도 하고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네요. 문과는 아주 그냥 뭐 새로운 눈을 뜬 것 같죠. 나 이제 이거 여기 듣고 이공계로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결국은 생산을 혁신하는 기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이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부가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데 그게 이공계가 하는 일인데 네. 다만 오늘의 김태우 교수님을 만든 건 결국은 고등학교 때 그 역사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으면 안 문과가 썼을 돼. 거야, 그래. 아마 이건. 다시 돌아 역사로 오셨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다. 네. 네. 야 오늘 다음 잘 시간에 배웠고요. 그럼.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